의혹의 그림자가 어둠의 구름으로 돌아왔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가을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정혜영 63세의 볼을 스쳤다. 그녀는 큰아들 준호 39세의 둘째 아이 돌잔치가 열릴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기사님,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디 급한 일이라도 계세요? 손자 돌잔치인데.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혜영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3살 된 손녀 서연이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며칠 전부터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의 씨앗이 점점 커져만 갔다. 택시가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혜영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자신을 다독였다. 오늘은 그냥 즐겁게 보내자. 의심은 나중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호텔 그랜드 볼룸은 마치 왕실 파티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화려했다. 천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무수한 빛을 뿌리고 테이블마다 놓인 수입 꽃꽂이의 향기가 홀 전체를 감쌌다. 어머님, 오셨네요. 며느리 윤지수 34세가 비싼 한복을 입고 다가왔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혜영의 눈에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다. 지수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돌잔치에 이런 호텔을. 어머님, 서연이 돌잔치인데요. 우리 딸 평생에 한 번뿐인 첫 돌잔치라고요. 그리고 준호 오빠도 좋아해요. 지수는 3살 된 딸 서연이를 안고 혜영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서연이 좀 보세요. 오늘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완전히 제 어릴 때 판박이에요. 혜영은 서연이를 자세히 바라봤다. 분명 아름다운 아이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서연이는 깊은 쌍꺼풀에 오뚝한 코,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피부도 유난히 하얗고 눈동자 색깔도 연한 갈색이었다. 정말 예쁘구나. 혜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이의 볼을 어루만졌다. 아이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 혜영을 바라보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님, 서연이가 좀 낯을 가려요. 미안해요. 지수가 황급히 아이를 달랬지만 혜영은 그것보다 다른 것이 더 신경 쓰였다. 서연이는 가족 중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 준호는 물론이고 자신이나 남편 심지어 지수와도 닮은 구석을 찾기 어려웠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준호의 직장 동료들, 지수의 대학 친구들, 양가 친척들이 홀을 가득 채웠다. 혜영 고모, 오랜만이에요. 먼 친척 고모가 다가와 인사했다. 서연이 정말 신기하게 생겼네요. 준호는 전혀 안 닮고 완전히 엄마만 쏙 닮았어요. 그런데 지수는 또 어릴 때와 많이 달라져서. 아무튼 아이가 참 특별하게 생겼어요. 그 순간 지수의 얼굴에 스친 미묘한 표정을 혜영은 놓치지 않았다. 당황도 아니고 불쾌함도 아닌 뭔가 감추고 있다는 듯한 묘한 미소였다. 네, 아이들이 다 다르게 생기잖아요. 지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돌상이 시작되었다. 서연이는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청진기를 집어들었다. 우리 서연이 의사 될 거예요. 지수가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하지만 혜영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연극처럼 보였다. 완벽하게 연출된 행복한 가족의 모습.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돌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혜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준호의 어릴 때 사진들을 꺼냈다. 준호의 돌 사진을 보니 서연이와는 전혀 달랐다. 준호는 단눈의 쌍꺼풀, 둥근 얼굴, 까만 직모에 동그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과 남편을 닮은 전형적인 한국인 얼굴이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혜영은 중얼거리며 다른 가족 사진들도 꺼내봤다. 시댁, 친정할 것 없이 모든 가족들의 사진을 살펴봤지만 서연이와 닮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지수가 결혼 전에 했던 말들이었다. 어머님,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친한 선배가 있었어요. 건축학과였는데 지금 독일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지만 지수가 그 선배 이야기를 할 때의 눈빛이 유독 반짝였던 것이 기억났다. 마치 연인을 이야기하는 듯한.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다. 결혼 초기에 지수가 자주 외출했던 것들. 디자인 스터디 모임, 대학 동기 만남, 세미나 참석 등등. 준호는 아내가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한다며 자랑스러워했지만 혜영의 눈에는 뭔가 수상해 보였다. 설마 그런 일이. 혜영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혜영은 지수의 SNS를 몰래 들여다봤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SNS에 올린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지수의 인스타그램에는 화려한 일상들이 가득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명품 가방과 옷들, 해외여행 사진들. 하지만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몇 달 전에 올린 사진 중에 오랜만에 만난 소중한 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수와 키 큰 서양인 남자가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그의 체형과 분위기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이 사람이 그 독일에 있다는 선배인가? 혜영은 더 자세히 살펴보려 했지만 오래된 게시물은 삭제되어 있었다. 며칠 후 혜영은 우연히 옛 동네 친구 미경을 만났다. 미경은 지수와 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다. 미경아, 혹시 우리 며느리 지수 알아? 부산대 디자인과 출신인데. 아, 윤지수. 알지. 학과에서 유명했어. 정말 예쁘고 똑똑했는데. 그런데 왜? 그냥 궁금해서. 대학 때 어떤 애였나 싶어서. 미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수가 학과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어. 특히 건축과 선배 하나랑 엄청 가까이 지냈는데. 그 선배가 혼혈이었어. 아버지가 독일 사람이라고 했나? 정말 잘생겼는데. 혜영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 선배 이름이 뭐였어? 김민우였던 것 같아. 김민우. 맞아, 그 사람. 지수가 그 사람 때문에 다른 남자들은 거들떠도 안 봤어. 근데 그 사람이 졸업하고 독일로 가면서 헤어졌지. 지수가 한동안 정말 많이 울었거든. 혜영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아, 정말 잘생겼어. 키도 크고 쌍꺼풀 깊고 코도 오뚝하고 머리카락이 곱슬거리고 갈색이었어. 눈동자도 연한 갈색이고 진짜 모델 같았지. 그 순간 혜영은 서연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깊은 쌍꺼풀, 오뚝한 코,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 연한 갈색 눈동자. 미경아, 그 사람 지금도 연락하나? 글쎄, 모르겠어. 하지만 SNS는 하는 것 같던데. 가끔 지수 게시물에 좋아요 누르는 걸 본 적 있어. 혜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혜영은 PC방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김민우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다행히 그는 건축가로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이트에 올라온 그의 사진을 본 순간 혜영은 숨이 막혔다. 서연이와 똑같았다. 아니, 서연이가 김민우를 빼닮았다는 표현이 맞았다. 김민우의 프로필을 자세히 읽어보니 그는 현재 베를린에서 일하고 있었다. 한독 혼혈로 독일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고 부산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다시 독일로 돌아가 일하고 있다고 되어 있었다. 이제 확실해졌어. 혜영은 떨리는 손으로 친자 확인 검사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요즘은 간단한 샘플로도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머리카락, 타액, 혈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가장 확실하고 채취하기 쉬운 것은 칫솔이나 개인용품에서 DNA를 추출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샘플을 구하지? 혜영은 며칠간 고민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왔다. 어머님, 준호 오빠가 출장 가는데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지수의 전화였다. 물론이지. 언제? 내일부터 이틀간요.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서연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요. 혜영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다음 날 지수가 서연이를 데리고 왔다. 어머님, 서연이 좀 잘 부탁드려요. 밤에 우유 먹이시고 혹시 울면 이 인형 주시면 돼요. 지수는 서연이의 짐들을 정리해주고 급히 나갔다.
혜영은 서연이와 단둘이 남겨지자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했다. 먼저 서연이의 칫솔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리고 서연이가 자주 빨던 손수건도 함께 수집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준호의 샘플도 필요했는데 준호는 출장 중이었다. 그럼 준호 집에 가야겠네. 혜영은 서연이를 데리고 준호의 집으로 갔다. 다행히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준호의 칫솔을 찾아 샘플을 채취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준호가 자주 쓰는 면도기에서도 샘플을 구했다. 이제 검사만 받으면 돼.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맞다면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이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혜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김영희 님이시죠? 의뢰하신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검사 결과 두 샘플 간의 친자 관계 성립 확률은 0%입니다. 즉,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은 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우리 준호가 이런 속임수를. 혜영은 울분을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준호에게 알려야 했다. 그날 밤 혜영은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엄마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아직 회사인데. 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무 말 말고 당장 와. 혜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1시간 후 준호가 급히 집으로 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혜영은 말없이 검사 결과지를 준호 앞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걸? 끝까지 읽어봐. 준호는 서류를 끝까지 읽고 나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0%.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이다, 준호야. 서연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준호는 몇 분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류를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다. 안 돼요. 이건 가짜예요. 엄마가 지수를 싫어해서. 가짜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건 국가공인 검사기관에서 나온 결과야. 혜영은 준호에게 자신이 발견한 모든 정황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다. 김민우의 존재, 서연이와의 놀라운 외모 유사성, 지수의 수상한 행동들. 그럼 지수는 날 속인 거예요? 3년 동안? 그런 것 같다, 아들아. 준호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터뜨렸다. 혜영은 그런 아들을 가슴 아프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준호와 혜영은 함께 준호의 집으로 갔다.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님도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지수의 태연한 모습에 준호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수야, 앉아.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왜? 무슨 일이야? 준호는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에 던지며 말했다. 이걸 읽어봐. 지수는 서류를 집어들고 제목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이게 뭐야? 어머님이 또 나를 의심해서 이런 가짜 서류를. 가짜? 혜영이 차갑게 웃었다. 그럼 다시 검사 받아볼까? 이번에는 우리 셋이 함께 병원에 가서.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분명 실수예요. 실수?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김민우가 누구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알았어?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대답해. 서연이가 내 아이야, 김민우 아이야? 준호의 추궁에 지수는 결국 무너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야. 미안하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3년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 아이라고 속였는데 미안하다고.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어. 민우 오빠가 한국에 잠시 왔었는데. 한순간의 실수? 혜영이 비웃었다.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 같은데? SNS로 연락하고 만나고 그리고 임신하고. 지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무서웠어. 준호를 잃을까봐. 그래서 말을 못했어. 그럼 지금까지 연락하고 있었어? 준호가 물었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답해. 지금까지도 그 남자랑 연락하고 있었냐고. 가끔. 서연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준호의 고함에 잠자던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지수는 황급히 서연이를 안으려 했지만 준호가 막아섰다. 건드리지 마. 그 아이는 내 아이지 내 아이가 아니야. 준호야 제발. 서연이는 죄가 없어. 우리가 함께 키우자. 함께? 준호가 허탈하게 웃었다. 3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내가 이제 와서 함께 키우자고. 혜영이 나섰다. 지수야, 이제 그만하자.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짐 싸서 나가라. 어머님, 저는 정말 준호를 사랑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랑? 혜영이 코웃음을 쳤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 있나?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지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울면서 서연이와 함께 집을 나갔다. 지수가 떠난 후 몇 달 동안 준호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 회사도 휴직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혜영은 그런 아들을 돌보며 함께 상처를 치유해 갔다. 엄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살아야지 뭐. 거진 위에 세운 행복이었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서연이 생각하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슬퍼할 필요 없어. 대신 언젠가 진짜 내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지수 측에서는 혜영이 며느리를 미워해서 꾸민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DNA 검사 결과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다. 피고 윤지수는 혼인 중 간통 행위를 저지르고 타인의 자식을 원고의 친생자로 속여 양육하게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파탄시켰습니다. 변호사의 주장에 지수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지수는 결혼 후에도 김민우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심지어 그가 한국에 올 때마다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피고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원고를 기만했으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악질적인 배신 행위입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준호는 서울로 이직을 결심했다. 부산에는 너무 많은 상처의 기억들이 남아 있었다. 엄마, 서울에서 다시 시작해 볼게요. 그래, 아들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렴. 혜영은 아들을 배웅하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만 멀어지는 것이 아쉽기도 했다. 준호는 서울의 한 건설회사로 이직했다. 새로운 동료들, 새로운 업무, 새로운 환경이 그에게는 치유의 시간을 주었다. 준호 씨, 부산에서 왜 올라오셨어요? 동료가 물었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요. 준호는 과거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묻어두고 새롭게 살고 싶었다. 한편 지수는 이혼 후 급격히 몰락하기 시작했다. 김민우는 자신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민우 오빠, 서연이가 오빠 아이라고요. 책임져야죠. 지수야, 나는 이미 독일에서 가정을 꾸렸어. 그때는 그냥 지나간 일이었잖아. 김민우는 냉정했다. 지수에게는 한때의 연인이었지만 그에게 지수는 그저 지나간 추억일 뿐이었다. 지수는 홀로 서연이를 키워야 했다.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재산 분할도 받지 못했고 위자료는커녕 오히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지수가 친정어머니에게 울며 매달렸다. 내가 한 짓이 그런데 어쩌겠니? 그래도 서연이는 키워야지.
친정 부모들도 지수의 행동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서울에서 1년을 보낸 준호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한 여성과 마주쳤다. 죄송해요. 준호가 커피를 흘렸을 때 그녀가 냅킨을 건네주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여성의 이름은 한은정 32세, 초등학교 교사였다. 맑고 순수한 인상이 준호의 마음을 움직였다. 혹시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제대로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네, 좋아요. 은정의 대답에 준호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 준호와 은정은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다. 은정은 아이들을 좋아하는 따뜻한 여성이었고 준호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다. 준호 씨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예전에 준호는 말을 멈췄다. 아직 과거의 일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은정은 준호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곁에서 기다려 주었다. 몇 달 후 준호는 마침내 은정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은정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은정의 따뜻함에 준호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2년 후 준호와 은정은 결혼했다. 혜영은 서울까지 올라가서 결혼식을 도왔다. 은정아, 우리 준호 잘 부탁해. 네, 어머님. 준호 오빠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혜영은 은정을 보며 안도했다. 진정으로 준호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구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지수와의 결혼식이 화려했지만 공허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준호야, 정말 축하한다. 고마워요, 엄마. 이번에는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1년 후 은정이 임신했다. 준호는 이번에는 정말 자신의 아이가 생긴다는 것에 감격했다. 준호야, 이번에는 정말 내 아이야. 혜영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 엄마. 정말 기뻐요. 10개월 후 아들 도현이가 태어났다. 도현이는 준호를 빼닮았다. 혜영은 진짜 손자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 도현이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도현이가 태어난 후 준호는 완전히 과거를 털어냈다. 서연이에 대한 그리움도 지수에 대한 원망도 모두 사라졌다. 은정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나도 고마워요. 준호 오빠가 있어서 행복해요. 2년 후 딸 소희도 태어났다. 이제 준호의 가정은 완전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혜영은 우연히 지수의 소식을 들었다. 지수는 서연이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고 했다. 그 여자가 캐나다로 갔다니. 혜영은 더 이상 지수에 대해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연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잘 자라기를 바랐다. 엄마, 지수 소식 들었다면서요? 준호가 전화로 물었다. 응. 캐나다로 갔다더라. 그렇군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준호도 더 이상 지수에 대해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은정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현재 준호는 서울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도현이는 5살, 소희는 3살이 되었다. 혜영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서 손자들을 돌봐준다. 할머니 왔다. 아이들이 달려와 안긴다. 우리 도현이 소희야.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혜영은 진짜 손자들을 안으며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어머님, 항상 감사해요. 은정이 말한다. 고마워할 게 뭐야? 우리 가족인데.